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2부 진행의 이지혜, 최유은입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고 오셨죠? 쉬고 다시 열린 우리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의 힘은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이 1,460원 턱 밑까지 갔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고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역시 산타 랠리 실종인가 약간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장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말씀처럼 연말 랠리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자체가 이거래일 전과 사실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자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코스피는 2,400선에서 2,500선 안에서 갇혀서 더 이상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 쪽 그리고 업종별로는 움직임 아주 활발한데요. 오늘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는 꽤나 많은 업종이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 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조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조선 업종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쪽으로는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이 충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이 전기차 쪽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맞는 자동차 충전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관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이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양자 기술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한국까지 연이어서 양자 쪽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시다시피 로봇 쪽도 잘 가고 있고요. 엔터 쪽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쪽으로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오후 5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2주 전부터 관련주들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공개도 전에 골든글러브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많은 현지 언론들은요. 이렇게 공개도 전에 골든글러브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일과 같다라고 평가를 내기도 했고요. 로튼토마토는 황동혁 감독이 최고 인재 중 한 명이다라는 극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2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시즌1보다도 제작비가 4배 이상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을 들인 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개 전에 홍보 활동을 할 때 원래 대작은 한 달 전부터 이 홍보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달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시즌 1보다 제작비 4배 이상을 투입했지만은 다른 대작들 대비해서 이 제작비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관련주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고 오늘 이제 공개되는 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23일에 상한가 갔잖아요. 그 이후에 24일 같은 경우에 8%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4.5%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3% 약세인데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정재 배우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23% 이상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즈 윅 스튜디오는 협력 업체인데 뭐 드라마, 예능 이쪽으로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덱스터가 전 거래일에 거의 뭐 18% 급등세로 보였거든요. 근데 덱스터는 현빈 주연의 하얼빈 영화 개봉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얼빈 영화 제작에 좀 참여를 했다라는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1에 이어서 2에도 음향 관련해서 참여를 했죠. 현재 소포에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3,985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나보았던 큰 동그라미 쪽 하나, 로봇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로봇은 오늘 시장에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업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핫했던 업종이고 상반기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가 상반기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작은 모멘텀 하나에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오픈 AI가 로봇으로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로봇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로봇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 로봇을 만들고 난 후에 어느 쪽에서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사실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로봇 하나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은 잘 팔리지만요. 이런 것들은 기술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창고 자동화와 가사 도우미 등 실용적인 용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창고 자동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쪽으로 로봇을 먼저 내놓는다면은 당연히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돈도 빨리 벌어 들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엮여 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올류 아트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시장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 쪽의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부터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메카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10% 이상 급등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6% 상승하네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과 맞물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업에서 로봇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매출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로메카가 언급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 델타 테크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힘으로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노인 돌봄 로봇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CES 2025에서 혁신상 수상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양호세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여서 오늘 시세가 분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로보틱스는 로봇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다각화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철강 업계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 갖고 있고요. 1.5%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오늘 0.7%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3%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네요.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기대감 맞물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이 2024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의료 AI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루닛이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시간을 무려 77% 단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급등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루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거래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보유율도 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8%대에서 7%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까지 의료 AI 쪽은 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돈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료 AI 쪽은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크게 지분 투자를 하는 쪽이 의료 AI 쪽이기도 합니다. 루닛이 그 가운데서도 한국 시장에서는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관련주들의 급등락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 AI 쪽의 주가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엇갈리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루닛은 2% 상승세 보이면서 64,100원까지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AI 의료 관련해서 신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셀바셀스케어는 전자동, 혈압계 이쪽에서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딥노이드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세를 좀 전환한 흐름들이 있고 JLK가 현재 보합권에서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AI 관련주 지난번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만큼 차익 실현 일부 나오면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만 앞에서 만나보셨다시피 오늘 테마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이 사실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함께 저희와 2시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대일윤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시장 전략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2대1이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이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2대1이온 이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산타랠리를 이어가는 것과 다르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힘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하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6%, 7% 이상의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상승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다시금 좀 반등 흐름으로 다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2,400선 위에서 다소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말까지는 특별한 이럴탈 호재라던가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뭐 조선주 위주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테마가 변경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뭐 황제라고 불리는 잭슨 황과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내년 초에 CES 행사장에서 좀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뭐 TSMC라든가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3사가 좀 회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AI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오늘도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 로봇 관련주 이런 4차 산업이 이제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최근 조정을 마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파트너님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환율인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1,463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2009년 3월 이후에 최고치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네. 환율 진정은 좀 언제쯤 될까요? 환율 진정은 솔직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상방이, 네.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조선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미국 선박법 네. 뭐 개정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출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고환율 관련 수혜주로다가 상승이 나온다. 이에 네. 영향으로다가 상승폭이 또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방송으로다가 이제 선박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선박 관련주 HD 현대중공업이 제가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한 8%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네요, 네. 해당 추세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가면은 한 50만 원 뭐 그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조선 이제 선박법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상선을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린다라는 거는 국내 이제 조선업 쪽에는 굉장히 수혜로다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도에서도 1,000척의 이제 선박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 조선소를 갖다 방문하는 등 관련된 조선업에 힘이 실리는 좀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중공업 말고도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조선업 중에 많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역시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1승이라는 종목 이제 4,800원 부근 여기를 돌파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현대중공업만큼 이제 그런 상승이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파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도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조선업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뭐 조선 업종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적인 측면이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가운데 수출로 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 업종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HD 그룹주 그리고 일승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에는 LNG 재기화 그러니까 냉각되어 있는 액체화된 LNG에 대해서 다시금 기체화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조선업종 확인해 봤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금 제약바이오주 봐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앞서서 잠깐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정말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맞습니다. 이제 상승 나왔다 이제 다시 조정을 받은 건데 그만큼 워낙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 독일의 기술 이전 관련해서 미국 독점권을 이전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좀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14만 원 부근 지지 잘 받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대부분이 바닥 구간이지만 삼천당 제약이 조금은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뭐 지주사인데 아무래도 해당 종목 저는 이제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런 좀 제약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좀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돼서 좀 대장주들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2만 원 이후에서는 좀 수급이 계속해서 붙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한 10% 정도, 한 최소한 23,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수급이 좀 약하기는 한데 23,000원 부근 돌파 시점에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재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적이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고점 한 8만 원 수준에서 지금 2만 원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한 4분의 1 토막. 정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짧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세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 그리고 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승, 수급이 붙은 이후에 그 해당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충분히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내년 1월 12일 날 진행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기도 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AI 신약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제가 지난 시간에는 AI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데 AI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연구비가 적게 들고 충분히 개발 속도도 빨리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제약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샤페론이란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3,300원 부근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3,000원 손절가로 잡고 짧게 한 4,000원까지만 수익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잘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시장의 주도주로도 올라설 수 있는 테마이자 업종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이 한 종목이 좀 상승세로다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4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원을 돌파했고 유한양행은 정통 제약주 중에서도 2조 원 목표로 하고 있는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과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노려볼 만한 업종과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과 관련해서 20년간의 독점 계약 소식에 강한 상승 나오고 오늘 좀 조정 국면에 있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웅 그리고 샤페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도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본인의 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치매 치료제나 비만약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 AI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분야 중에 파트너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네. 특히나 이제 연구비에 따라서 손실로 다 이어지는 네. 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바이오 제약 중에서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오늘 공략을 해드릴 공략주 역시도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필러를 갖다가 주로 수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성형으로다가 K-의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해당 제품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 이라크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남아 특히나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으로 각국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을 갖다가 예정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에스테틱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 그리고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매출과 수익성으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추세 차트 잠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52주 최고점도 최근 들어서 돌파한 이후에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2,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그러면은 짧게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만 이탈 안 하면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은 그동안 돌파 못했던 이제 25,000원에서 위에 상단 42,000원 이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좀 짧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44,000원 지금 현 위치에서 한 최소 10% 이상 상승 가능하고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 조금 길게 보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휴메딕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보게 된다면요. 침습, 비침습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좀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휴메딕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많고요. 조선주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주가 이제 좀 파생이 되면서 로봇으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보더라도 로봇 지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은 휴머노이드까지 엮여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픈 AI도 로봇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로봇을요 좀 장기적인 테마로 좀 가져갈 만한지 아니면 지금 이슈에 반짝거리는 단기 테마로 봐야 될지 저 파트너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 앞서서 네. 정치적으로 안정화된다면 분명히 4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들어가고 수급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고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나 테슬라가 조금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자체 이제 테슬라 생산 라인에도 로봇이 이렇게 투입되는 등
로봇은 산업 각지에서 좀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조립하고 하는 등 좀 위험성도 있고 이제 생산 여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로봇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인건비도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공장에 좀 생산이 조금 더 빨리 되는 등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은 여러 네. 산업에서 이용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당연히 매출 증대라든가 실생활에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만 가봐도 로봇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 생활에 침투가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과 테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봇 언급해 주셨고요. 어쨌든 조선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었습니다.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로봇 기술의 접목이기 때문에 관련해 좀 꾸준하게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로봇과 뭐 조선 이야기해 주시면서 테슬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테슬라가 또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7%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분석이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충전기,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테슬라에게만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전기차의 가장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가 초반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됐고 했지만 가장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게 어찌 보면은 충전 관련돼서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1시간만 충전해 놓으면은 급속으로 다 충전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충전소가 각 뭐 예를 들어 지역마다 계속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라든가 큰 마트 뭐 이런 쪽에만 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어찌 보면은 초기에는 투자이긴 하지만 테슬라 이제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런 충전기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로다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전 인프라만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면 전기차 굉장히 좋거든요. 이용료 뭐 주유하는데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큰 금액이 들지도 않고 또 이제 친환경 관련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시설만 잘 갖춰진다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테마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 상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상승은 트럼프 당선인과 좀 맞물리면서 좀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로봇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충전소 관련된 분야는 국내 시장에 좀 단기적인 테마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수출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공약주도 이와 연동되는 휴메딕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바로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펙은 영어로 스페셜 퍼포즈 애퀴지션 컴퍼니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스펙은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하는 것이 스펙의 핵심 목적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회상장인데요. 상장의 비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업 공개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스펙은 보통 기업의 창업자나 투자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됩니다. 이들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스펙을 상장시키고 그 후 36개월 안에 적합한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스펙은 크게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와 상장입니다. 스펙은 IPO, 즉 기업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합병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백지수표 기업이라고도 불리죠. 두 번째는 합병 대상 선정입니다. 스펙이 상장된 후 약 3년 동안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펙이 가진 자금은 그 기업의 성장과 확장에 활용되죠. 합병이 완료되면 비상장 기업은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되며 일반 상장보다 빠르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투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펙의 가장 큰 장점은 비상장 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IPO보다 절차가 간단해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합병 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합병 후 기업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스펙은 투자 후 기업 상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을 자리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루 쉬고 우리 한국 시장 열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열렸는데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4일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2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성탄절이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장도 열렸는데 일단은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달러가 워낙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안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사실 심상치 않은데요.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인 1,5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4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 불안한 만큼 오늘 시장 위험 자산 쪽도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3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천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슈를 보니까는 지금 정말 시기적절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캘리포니아가 자체 대기오염 규제와 관련해서 보니까는 오하이오주 등 다른 주들이 내놓은 요 소송을 좀 기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1960년도부터요. 60년대부터 연방 그 정부가 그 규정한 그 배출가스 오염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시행을 해왔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시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갖다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저지대인데 사방을 갖다가 산이 둘러싸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항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항만의 물동량이 전국의 한 40%예요. 항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 스모그라든지 오염 물질이 밖으로 쉽게 배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그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정한 그 어떤 그 배출가스 규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연방 정부가 승인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니들은 약간 좀 특이한 조건이니까 그걸 갖다 승인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하이오 중 이제 주로 공화당 지역들, 공화당이 미는 지역들에서는
왜 얘네만 이런 또 특혜를 제공하냐? 사실은 특혜도 아니죠.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연방 정부가 헌법이 정한 사실은 모든 주들의 어떤 공평한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만 더 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갖다가 자기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사실은 연방과 항소법원에서 일단 이건 아니다. 니들이 이걸 갖다가 소를 갖다가 제기할 만한 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이걸 대법원까지 몰고 간 건데요.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유가 없다. 어떤 특별한 주가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청정한 어떤 공기 질을 갖다 유지하는 거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 왜 다른 주들이 거기에 태클을 거냐? 사실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그런 거죠. 예, 예. 네네. 그리고 사실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라고 하는데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줄이겠다는 어떤 목적하에 배출가스 규제를 더 엄격하게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지향 이게 이제 다른 주들에 비해서 훨씬 심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어떤 차지하는 위상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IMF에 의하면은 올해 일본 GDP를 갖다 추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적이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의 GDP를 갖다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주고 미국 GDP의 거의 제1순위죠. 근데 이게 24년 3분기까지 캘리포니아는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한 211만 대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전체 누적으로 해서 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거의 약 39%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거의 한 40% 정도가 캘리포니아에서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24년 2분기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캘리포니아에서는 25.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들, 미국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전기차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도 사사건건 사실은 충돌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한 12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도 역시 이런 어떤 캘리포니아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배출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는 벌써 소송에 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이민 등 문제에 대해서도 주정부 차원의 대책을 갖다가 마련 중인 상황인 거고요.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캘리포니아의 이런 어떤 대기 환경 규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의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추종하는 주들이 12개 주가 돼요. 주로 이제 미국 서부에 위치한, 그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주들인데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워싱턴 등 같은 주들이 이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추종하는 주들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대응,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까지 승용차 그리고 경트럭 무공해차 의무화를 승인했다라는 이러한 또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환경보호청, 지금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못을 박아준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은 사실 캘리포니아주는 이걸 갖다가 보통 ACC2라고 그래요. 어드밴스드 클린스카 2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5년까지 일단은 무공해차 100%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년은 이 무공해차 비율이 35%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가령 무공해차를 35% 이상 팔지 못하면은 그러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 차원 이걸 갖다가 허가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2기가 되게 되면은 이거 못하게 주정부가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못하게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제재라든지 못한다라는 어떤 걸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주가 그대로 그 연방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다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소송의 국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들어와가지고 캘리포니아도 안 돼 이거 없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법원의 판단이 나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캘리포니아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의 그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더 넘어가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에는 그에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지금의 이제 나온 정책들이 완전히 뒤집는 정책들이어서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또 유럽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유럽에서는 그렇지 지금 이제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한국의 네. 배터리 기업들은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이게 가장 최신의 보고서예요. 23일 날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K배터리가 오히려 25년 후에는 글로벌 점유율을 갖다가 늘릴 거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그 EU 시장서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어떤 배터리 싸움은 더 치열해질 거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이 그 브뤼셀 지부가 내놓은 결론은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 그다음에 R&D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승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그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이건 글로벌입니다. 네. 20년 400억 달러에서 25년 1200억 달러로 증가할 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ESS 시장 자체가 25년에 약 5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300만 대에서 25년에 1,50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K배터리의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3년 기준 약 30%에서 25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냐면 사실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접근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막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그죠. 자체가.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의 확실한 우세. 그다음에 생각보다 유럽 지역에서 한국 배터리의 우세가 좀 점치전다. 뭐 이런 전망을 갖다가 이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2025년까지 이거 모두 다 바꾸게 된다면은 어느 기업이 가장 수혜입니까? 사실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케빈 뉴섬 주지사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 캘리포니아 주하고 그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하고는 좀 갈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본사를 갖다가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다른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케빈 뉴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약간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보조금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일단 케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전기차 빼고 7,500달러를 주겠다. 그건 뭐 그게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 말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사실은 그런 거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그 케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주지사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4년 후에 있을 가장 강력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어떤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거는 이 사람의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정책들이?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2010년부터 23년까지 그 보조금 7,500달러를 벌써 줬습니다, 여기는. 그걸 갖다가 이제 IRA 법에 통합이 되면서 24년도에부터는 안 준 거고요. 네. 그걸 갖다가 그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7,500달러 보조금을 갖다가 축소한다고 하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세요. 그래, 그럼 우리 다시 되살릴게. 이런 반응을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진보적인 입장, 네. 가령 뭐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민주당적이라는 편을 듣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물러설까 하는 거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압력에 굴복해서 물러설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어떤 선명성을 갖다가 트럼프 2기 동안에 훨씬 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드러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예. 어.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 적어도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를 추정하는 11개 주, 총 12개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그 화석 연료를 갖다가 우대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후 변화를 갖다가 약간 좀 완화하는 늦추는 뭐 이런 정책들에 반발을 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이렇게 평론가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처럼 일단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와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선명성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게 뭐 기존에 그 사람이 안 해오던 정책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갖다가 약간 더 강화하는 것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집권 내내 캘리포니아와 미국 연방 정부와의 어떤 갈등, 압력, 싸움 뭐 이런 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좀 이제 넓혀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친환경 쪽은 사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2025년 새로운 미국 정부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정책들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것도 어떤 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든 이제 구조적인 변화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좀 늦춘다고 해서 이게 좀 큰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 의견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어.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정책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적대적인 어떤 뭐 모양새들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건데 네. 트럼프 지정의 뒤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뭐 어떤 이런 세력들. 그렇지만 세계라는 거는 당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가령 뭐 전기차를 갖다가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내연차를 오히려 더 키운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전체적으로 갈라파고스의 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걸 탑재를 해서 사실 전기차가 아니면 내연기관차는 그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그게 마땅히 가야 될 끼고 그게 미국의 어떤 기술 패권에도 그게 굉장히 유리한 길이라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일부는 자신들의 어떤 지원했던 것들, 자신들의 공약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걸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약간의 노이즈들은 있겠죠. 가령 뭐 바이든 행정부처럼 드러내놓고 막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전기차 전환 정책을 갖다가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 그걸 갖다가 억지로 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지금까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좀 나타내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말씀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들은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가령 뭐 지금 뭐 그 천연가스라든지 가령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게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연가스 가격이나 오일 가격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아무리 빈다고 해도 생산을 하겠어요? BEP가 안 맞춰지는데?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생산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강하게 추진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시장이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거지 정책이 결정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보조금 정책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가령 몇 년도 굉장히 그 오일 가격이 급락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조금 준다고 생산하겠어요? 오일 업자들이 생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산업이 진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일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화석연료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업자들 생산을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반대로 오일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생산을 하겠죠.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어떤 상징성, 의미 자체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갖다가 키우고 아니면 덜 키우고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못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는 만약에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이고 또 유리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에서만 팔리는 게 미국 전기차의 40%를 지금 팔고 있어요. 전체로. 사실 캘리포니아 안에서 전기차 안 타는 사람들 찾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1개 주를 통틀어서 하게 되면 미국 전체에서 팔리는 거에 60%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에서만 그 현대 기아차가 이런 어떤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팔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진짜로 보조금을 안 줘가지고 덜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틈새 자체를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그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기차 그리고 관련된 법안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처럼 캘리포니아가 지리적인 특징도 그렇고 미국인들은 사실 본인들의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기차 충전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봇주, 조선주의 대세 상승 물결에 연합선단을 띄우다.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CEO 전남 영암 HD 현대사모 조선소 방문입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반장만 열려서 새벽 3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더 진행이 됐다면 상승폭을 더 키웠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3시까지만 열렸는데도 일단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0.91% 올라서 일단 3일 연속 양봉을 뽑으면서 일단 61선과 11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4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그 반등세 대단하네요. 지금 장대 음봉 다 잡아먹었네요. 그렇죠? 장대 음봉 거의 다 잡아먹고 2만 마디 지수까지 회복하면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렇죠? 2만 31.13. 회복력, 복원력이 대단한데요. 이거는 지금 밑에서 저가 매수 세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급락을 하자 얼른 주소 담아서 완전히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버렸네요. 자, 지금 이제 2204.58 12월 16일 날 역사적인 신고가에도 다시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자, S&P 500이죠. S&P 500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네요. 1.10. S&P 500도 지금 장대 연봉 다 잡아먹었네요. 그렇죠? 매파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2025년에 금리 인하가 두 번에서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우려에 급락한 거를 그 다음 지표들이 좋게 나와버리면서, 그렇죠? 미국 경제는 역시나 강하구나. 그렇죠? 금리 인하 필요도 없네. 이러면서 주가가 확인 사살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GDP도 좋게 나버리고 그 매파적 금리 나오고 나서 GDP도 좋게 나버리고 뭐 개인 소비 지출도 다 좋게 나버리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걸 확인해 버리는 네, 강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난 아니죠? 지금 다 튀어 올라가지고 장대 음봉 다 잡아먹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고 지금 뭐 성탄절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좋네요. 저런 게 이제 산타랠리죠. 산타랠리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산타랠리 무엇인가 궁금할 지경인데 저게 산타랠리입니다. 저게 산타가 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바빠서 그런지 산타가 안 와요. 지금 산타랠리는 그 뭐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저거 선물을 뿌리려면 뭐 0.8조인가? 뭐 저기 궤도 그거 거기서 했잖아. 뭐 레이저처럼 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산타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산타랠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식시장에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핀란드의 산타 할아버지의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모든 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는 나라는 철저히 소외되죠. 울면은 선물 안 준다고 하지만 웃어도 선물 안 준다고 했죠. 웃어도 선물 못 받는 나라는 못 받아요. 자, 독일 증시는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19,848 일단 나스닥이 먼저 2만을 다시 회복했고요. 지금 독일 닥스는 2만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이 신흥국 증시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브라질은 다시 한번 밑바닥을 때리면서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독일 닥스랑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단을 두들기고 있는데 브라질은 밑에 하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도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해서 하락갭 뒤에 하락이 이어지면서 또 밑으로 가고 있네요. 자, 신흥국들이 좋지가 않죠. 지금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대부분 자원을 바탕으로 자원의 어떤 그 뭐 철강, 비철금속, 원유 이런 가격 상승에 이 지금 저 깃댄 상승이 많거든요. 자원 국가로. 근데 그 자원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오히려 자원을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업체들은 만드는 쪽이나 소비하는 쪽은 굉장히 좋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입니다. 상해랑 심천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는데 자,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답답한 흐름이 있어야지만 시원하게 터지는 흐름도 나오고 이 답답한 흐름을 못 견디면은 그 기쁨을 맛보질 못해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면 길수록 힘은 더욱더 응축돼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순간은 크게 터집니다. 길게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크게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뭐 기다리는 시간이죠. 지금 이동평균선들 하나둘씩 다 모이고 있고 언젠간 터집니다. 지금 상해도.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때리고 있는 그 주가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브라질, 인도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상해 심천이. 그렇죠? 지금 상해 심천 전부 다 고공권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브라질, 인도처럼 밑으로 받고 있지는 않죠. 이게 훨씬 좋은 모습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이랑 니케이는 지금 선진국 증시 중에서 그 나스닥이나 그 닥스처럼 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증시입니다. 자, 대만 니케이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은 완전 달라요. 아시아 3대 증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자, 대만도 지금 4만을 목표로 지금 니케이죠. 니케이가 지금 4만을 목표로 지금 이동평균선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대만 가권 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밀집시킨 상황이죠. 결국에 이것도 곧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만하고 니케이는 터질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윗방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윗방향에다 지금 상방 배팅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을 잇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수렴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단계 내려와서 밑에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죠. 위에서 쏟아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산사태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나 저기 합니까?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해치고 지금 헤라클레스처럼 일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나오면은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지금 쏟아지는 이동평균선 너무 힘들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쌍바닥이 안 나고 쌍봉으로 꺾여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버리면 지금 그게 나와요. 지금 1,460원까지 돌파됐거든요. 지금 1,500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되면 물가가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1,400, 1,500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제 위기 때보다도 환율이 더 높아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정말 1,500원을 찍는 순간이 온다. 그럼 다시 한번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순수출 발표됐잖아요. 순수출이 무슨 그 순수출 금액이 분기 전체 순수출 금액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외국인이 많이 파는 날 그 금액이랑 똑같아요. 하루에 파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순수출 우리가 달러로 벌어들이는 거 그거 1분기 내내 벌어들여봐야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매도 치면은 그 달러가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1,500원 돌파가 지금 눈앞에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계속 안정이 되고 있는데 유가는 계속 안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뭐 오래된 석탄 석유회사 CEO들이 지금 입가에 웃음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회사들은 지금 안 좋고, 그렇죠? 지금 있는 거 다 드릴 베이비 드릴로 다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안정화될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전쟁이 나도 안정화됩니다. 지금. 자, 외국인 다시 팔고 있죠. 580억. 지금 뭐 오늘은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덩치로 봤을 때 거래소랑 거의 맞먹는 매도니까 코스닥이 매도의 힘이 더 지금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아서 또 1,000억 원, 기본적으로 1,000억 원은 넘길 것으로 지금 당연히 수순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뭐 지금 아주 그 7,000억 원, 8,000억 원 팔던 그 어떤 클라이맥스 매도는 지난 것 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쵸? 매도량이 줄어들었으니 왜 그러냐면 아까 원달러 환율이 1,450원, 60원을 뚫은 다음에 약간 정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원달러 환율 차트가 1,450원, 1,460원을 뚫고 정체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외국인 매도도 정체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시 외국인 매도가 확 늘면서 1,500원으로 치솟아 버린다. 그러면 이 8,000억 원, 7,000억 원도 또 돌파시키겠죠, 이거. 지금은 매도 클라이막스 정점이 지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고 지금 다시 매도가 늘어나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 타이밍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자, 테슬라가 또 7%가 올랐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진짜 베팅 제대로 들어간 것이고 자, 지금 월마트 주가 2.58이죠. 자, 이러니까 지금 그 미국은 뭐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지금 아니 그 매파가 더 힘이 실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아니 월마트의 실적이 이렇게 오르고 지금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아, 쟤네는 지금 미국인들은 비자, 마스터카드를 들고 월마트에 가가지고 막 긁고 있네.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정말 경제력 여유가 돼서 혹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사는 식품 물가 지수는 올라도 내 임금도 같이 올라서 감당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월마트에서 계속 카드를 긁어대니 월마트 실적하고 주가는 저렇게 사상 최고치구나. 지금 역사상 최고 실적의 최고 주가입니다. 역사상이요. 1년 최고 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매파가 더 득세할 수밖에 없겠죠. 저거 봐라. 저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니까 보험원 이사 같은 사람의 지금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파월은 중심에서 결국에는 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아, 맞네. 지금 매파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뜨거운데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더 불을 부을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하고 주가가 최고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니케이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인 게 바로
이 지금 시가총액 1위, 이 두 개는 ETF니까 빼고 시가총액 1위 도요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 상승률이 강하죠. 오늘 4%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3,000엔 돌파됐어요. 자, 지금 넷플릭스를 특징적으로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3시에 나오니 5시 나오니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오늘 나오면은 밤 새셔야 될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1,000에 다시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 코로나 때 엄청 떴다가 그렇죠?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니까 넷플릭스를 지금 다 접고 이제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게 주저앉았었는데 결국 거기가 인생의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 $350 이제 다시는 못 보겠죠. $350에서 지금 거의 3배 갔어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결국에 넷플릭스의 성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콕을 해가지고 바짝 땡겨 오른 것이 잠깐 속도는 빨랐지만 그 방향성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가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 물론 시즌2, 3 흥행이 원보다는 어렵다는 거는 당연히 정설이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역대작 중에 압도적인 시청 시간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억 원을 줬죠. 그게 이정재 씬이 주연 배우 출연료 싹 다 빼고 1,000억 원입니다. 2, 3편에 500억씩 줬거든요. 돈을 그만큼 벌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지금 평타만 쳐도 지금 대적할 작이 없거든요. 대적할 작이 내년 초까지도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정도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아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페트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또 세계 1위를 먹어버린다. 그러면 TV쇼 부분이죠. TV쇼 부분이 영화 부분이 나뉘어있죠. TV쇼 부분에서 만약 그 소식이 나오면 바로 $1,000를 직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 못해주는 이 아까 말한 대로 수렴이 굉장히 지겹지만 이게 돌파될 때는 정말 급속도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 미리 들어가 있는 건 좀 아쉬워요.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증시를 요즘에 다 투자하시잖아요. 일학개미, 중학개미, 서학개미 다 골고루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장만 빼고 다 하시더라고요. 코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귀주모터즈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넷플릭스라던가 지금 뭐 일본에 잘 나가는 뭐 소프트뱅크라던가 이런 거 투자하는 게 낫죠. 기회비용으로. 거기서 이득을 얻고 나서 귀주모터즈 같은 게 바닥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또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넣기만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리스트에 넣어놓기만 하는 거죠. 자, CATL이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 3개를 점령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게 우리나라를 응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주가에서나 점유율 표상에서나 이미 CATL하고 BRD가 장악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300위안을 돌파하면 350위안을 갈 지금 흐름이다 이것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드디어 20개월선 강력하게 돌파했죠. 다시 추세에 복귀했습니다. 20개월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니까요. 도요타도 결국 3,000엔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4,000엔을 갈 수가 있는 이 지금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쪽으로 빠져있던 게 오히려 지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전기차가 캐짐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를 고집했는데 지금 그게 먹혔죠. 지금 트럼프도 전기차 지원제도 싹 다 빼버린다고 했잖아요. 전기차의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 뭐 2050년에 다 전기차로 전환된다. 이 구도는 이미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슈퍼카들도 다 반대로 돌아섰고요. 페라리라던가 이런 차들 있죠. 전기차를 만들긴 만드나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전부 다 전기차로 확 전환하진 않아요. 그 앙칼진 엔진 소리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전기차는 그 앙칼진 엔진 소리가 안 나버리니까요. 그 멋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탈리아, 뭐 혹은 프랑스, 이런 미국, 이런 그 선진국들이 전부 다 전기차가 캐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제도를 지금 다 혹은 그 전에 제도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카의 생명력이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결국에 3,500엔 돌파해서 4,000엔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도요타 다시 매수 타이밍 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TSMC 계속해서 1,085 대만 달러인데 이게 지금 1,100달러를 찍고 지금 1,085달러였는데 지금 끊임이 없죠. 이게 지금 꺾이질 않아요. 지금 꺾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나왔지 여기서 갑자기 급격히 꺾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환학이라는, 자, 일본의 환학,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우리나라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에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인데, 자, 환학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니케이 증시가 무슨 3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환학은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아직 일본의 환학이라는 로봇 업체, 그리고 일본이 환학이라는 업체가 세계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바로 감속기를 만드는 시장이죠. 환학이라는 그 업체는 로봇을 완성하는 업체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있죠. 로봇의 관절 같은 데는 속도만 빠르면 안 되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 전환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속기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SPG, SBB테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모닉 감속기를 만든다. 바로 그 원조가 여기입니다. 이름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미용 티슈 보고 뭐라고 하죠? 백화점 가서 크리넥스 주세요 이러죠. 크리넥스는 원래 상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게 미용 티슈의 대명사가 돼버리니까 크리넥스 주세요 하죠. 미용 티슈 주세요 안 하고. 그렇죠? 타이레놀 주세요 하지 두통약 달라고 안 하잖아요. 아스피린 달라고 하지. 그거랑 똑같거든요. 하모닉 감속기라는 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만든 감속기인데 그게 너무 압도적인 점유율로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SPG, SBB테크도 하모닉 감속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에서 만든 감속기예요. 우리가 휴젤의 보툴렉스 이거를 갖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휴젤의 보툴렉스 맞춰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가서 뭐라고 해요? 보톡스 맞을 수 있나요? 이러죠. 에브비가 만든 엘러간의 보톡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감속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밑으로 한번 빠졌죠. 이 박스권 하단부가 붕괴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장대 항목으로 살리긴 했지만 어때요? 여기 박스권 저점으로 작용했던 곳이 이제는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물론 장대 거래량이 지금 동반됐기 때문에 위로 뚫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니케이 증시 안에 있는 건데 환학이라는 로봇 업체랑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감속기 업체가 다 니케이 증시의 평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로봇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로봇 시장 전체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쉽게 이번 연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도달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4분기 하나 남았거든요. 3분기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일단 마이너스 26억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 2021년도 90억 매출액에서 2022년에 136억으로 뛰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출액이 크게 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한 번 랠리가 터졌죠. 삼성전자가 이 지분 인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재무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한 번 슈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환학이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봤을 때 세계적인 로봇 업체의 주가도 도와주질 않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묻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SPG입니다. 아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봤죠? 근데 SPG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다르게 정말 탄탄하죠. 지금 2021년에 4,163억의 매출액인데 지금 4,750억. 매출액이 크게 늘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235, 255, 2023년에 160억으로 좀 줄었는데 다시 이번 연도에 290억. 4년 내에 영업이익 최고치를 지금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정적이죠. 빨간색이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주력이 아니라 우리 선풍기, 에어컨, 무슨 저기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음식물 분쇄기 거기에 들어가는 동력원 모터가 주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캐시카우가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 버는 것이고 슈팅스타로 로봇 감속기를 하는 거죠. SPG가.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일단 주가가 탄탄하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뭐가 묻었냐. 자, 아까 전에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여기가 세계 1위고요. 일본에 아까 환학이라는 업체가 있고 중국의 신숭전자가 있고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협동 로봇 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했다 협동 로봇에서 넘어온 애도 있고 협동 로봇에서 처음에 시작한 애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거론되는 이 업체들 제가 말한 거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장이 옮겨갔어요. 처음에 F&B에서 주로 활약을 했잖아요. 피자집,
치킨집, 그쵸? 이런 데서 음식점에서 뭐 갈비집, 닭똥집집에서 하락하다가 전장이 바뀌었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CEO 덴마크 건데 미국의 테라다인 회사한테 인수당했어요. 덴마크가 햄 낙농업 국가로도 유명하지만 이 로봇의 강국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방한을 했는데 어디 찾았나요? HD, 현대사모, 전남, 명암, 조선소를 갔습니다. 이미 11월 25일에서 28일 날 갔다 왔고요. 협동로봇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거 왜 갔냐면은 이 HD, 현대사모, 중공업, 조선소에 이미 56대의 현대 이 지금 협동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56대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24대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점검하러 온 거예요. 방한하면서 최초로 방한하면서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장이 어디로 넓어지게 됐어요? FMB에서 조선으로 넓어지게 됐죠. 지금. 그렇죠? 일본의 화나기라는 업체는 아직 일로 넓어지지 않았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인데 사진이죠. 이분인데 처음 방한을 했어요. 그리고 HD 현대사모 중공업에 지금 56대 현대 저기 로봇이 활약하고 있는 게 이른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하루하루 노가다 하시는 노가다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노가다보다 훨씬 그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숙련공들이 일하는 거기에 투입된 거예요. 노가다 일당 받고 하루하루 받고 뭐 외국인들 막 동남아시아들 돈 벌러 와가지고 가족한테 송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냥 도우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접합부에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6대가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이 바닥처럼 평평한 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검증해서 어디에 투입될 거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는 배가 다 평평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배가 굴곡이 있죠. 굴곡 부분에 후판을 우리가 통째로 무슨 요만한 종이배야 통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진짜 떠다니는 배는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한 판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개의 후판 두꺼울 후자예요, 한자로. 두꺼운 판을 여러 가지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접합 부위에 만약 용접이 실수로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 새서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숙련공들만 할 수가 있고 연봉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곡 부분의 접합부에 만약에 이 협동 로봇이 투입이 되게 된다면 엄청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다? 지금 56대의 협동 로봇 중에 24대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CEO가 거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 둘러봤으며 앞으로 이제 굴곡부의 접합부에 이 협동 로봇이 투입될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머지 56대 중에 24대를 뺀 나머지를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만든 협동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피자집 그리고 수도권 뭐 저기 중심가에 가서 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 서빙을 해줘요, 로봇이. 그쵸? 거기서는 이제 아주 쉽사리 만날 수가 있죠. 커피도 타주잖아요, 자동으로. 그쵸? 스타벅스 지금 그 점이 새로 생겼어요.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로봇이 타주는. 근데 이제 그 전장이 조선소에 훨씬 더 커피숍 전문점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보다 저 조선소의 영조권 분들의 연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협동 로봇이 더 투입이 되게 된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이 묻은 로봇은 굉장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미국, 인도, 덴마크까지 이쯤 되면 조선의 국모는 스테이크 카레 요플레를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옵소서.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올 한해 증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투자 전략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의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제 다음 네. 주가 2025년이라니. 올 한해 정말 하반기는 우여곡절이 엄청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시는지. 상반기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웠죠. 아주 하반기에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네, 8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좀 굉장히 힘든 하반기를 시작을 한 데다가 또 이게 더 힘들었던 게 미국 나스닥은 정말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투자분들한테는 또 심적으로 힘든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업종별로도 또 기업별로도 아까도 뭐 조선업종 얘기해 주셨지만 또 조선주처럼 잘 나가는 업종도 몇 개 있는데 다만 이제 또 많은 또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이제 하반기였던 것 같고 또 특히 예상치 못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이제 가중이 되면서 네.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 좋지만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도 1,460원까지 이게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그 환율까지 이제 급등을 할 정도로 이 대내외적으로 정말 하반기는 정말 지난 몇 년간 뭐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최악의 지금 하반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힘든 그런 좀 금융시장 환경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435선 결국 또 하락 전환된 모습을 보이면서 산타 랠리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상반기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보단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반등의 선결 조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미국 금리랑 달러거든요. 이 맞습니다. 미국 네. 금리와 달러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뭐 추가 상승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이 달러가 여전히 좀 높은 위치에서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 증시에 좀 숨통이 튑 텐데 이게 언제 고점이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 추세적인 좀 상승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좋든 나쁘든 뭔가 정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냥 계속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관세 언제 부과할지 내년 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또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지어줘야 됩니다. 뭐 관세를 매기려면 언제 매기고 뭐 안 매기면 안 매기겠다. 협상이 맡기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지금 언제쯤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뭐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예. 4분기 실적은 이제 1월 말경 이제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초에 좀 발표는 하겠지만 확정 실적은 보통 1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삼성전자가 이익 전망이 언제쯤 터닝할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아직도 좀 약간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1월 말로 갈수록은 뭔가 불확실성이 좀 거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좀 거치는데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기 마련이니까 일단 이런 선결 조건들이 뭐 1월 말에 실제로 해소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 주도권이 회복이 돼야 내년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있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메모리 쪽에서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중국의 그 공세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는 혹시 리스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반영은 예. 됐죠. 이미 된 게 시중에. 뭐냐면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5만 원도 한번 깨졌잖아요. 네. 사실 그 중에 좀 큰 이슈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이제 공격적으로 뭐 증설을 하고
뭐 중국에서 유통되는 반도체 가격을 반값에 팔고 있다.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6만 원 깨지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좀 시기를 겪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삼성전자 주가엔 당연히 계속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국 공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중국이 다 뒤쫓아온다. 그러니까 백미러 뒤에 중국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차만 타면 뒤에 중국이 쫓아오는 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반도체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도체까지도 그런 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졌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반도체는 중국이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이게 놀라울 정도로 빨리 쫓아온 건 맞는데 다만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기술 규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 연휴 기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번에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반도체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이 해외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다. 네. 그걸 조사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거를 트럼프 당선이 좀 바톤 터치를 잘해주면 결국엔 트럼프 당선인 시기에 중국의 범용 반도체, 예를 들면 CXMT도 규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CXMT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점프하기는 불가능한 게 네덜란드 ASML의 EUV 반도체 장비라고 있잖아요. 네, 극장에서. 그게 있어야 네. 이제 원가를 줄이고 상당히 이제 높은 생산성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장비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중국에는 지금 금지돼 있죠. 근데 이거 DDR4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건 그 다음 세대인 DDR5인데 DDR5를 뭐 CXMT가 이제 잘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나오지만 예, 예. 사실상 그 장비가 없으면 원가 경쟁력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보조금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그 이런 이제 추격은 무섭지만 일부 좀 과장된 감도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만 보면 마치 정말 삼성전자 이제 중국에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졌거든요. 네. 근데 분명 격차는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이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주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는 반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우려감만 가지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뉴스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유리한 쪽으로 뭐가 나오면 주가는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네. 그 부분이 언제가 될지를 한번 좀 계속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실 텐데 사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가는데 일정 부분 장애물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에서 약간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도권을 찾으면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공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전기차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보니까 그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네.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생산을 판매할 것이다. 그럼 이제 도로에 중국 차가 더 많이 다닐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네. 중국차에 대한 네.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 중국차 배터리, 배터리가 예, 거기 이제 예, 벤츠지만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탑재됐기 예, 때문에 예. 일단 실내 자체가 좀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BYD는 전 세계 거의 전기차 1위니까 또 뭐 출시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흥행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뭐 현대차나 기아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 게 왜냐면 뭐 많이 팔릴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여전히 현대차 기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그중에 하이브리드인데 네. 어쨌든 거기서는 당연히 BYD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좀 돌아가는 판도를 보시면 BYD의 공습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피해받는 국가가 독일하고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워낙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다 보니까 토요타나 뭐 예를 들면 혼다나 아니면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전기차에서 경쟁이 안 돼요, 중국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독일이 뭐 공장 폐쇄는 아니지만
인력 3분의 1을 감축하겠다. 이 구조조정 발표를 했고 그 혼다와 닛산이 지금 합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닛산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적자고요. 못하는 둘이 모여봤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다도 지금 돈 잘 버는 게 오토바이로 버는 거예요. 모터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합친다고 시너지 효과가 나긴 어렵고 닛산을 구제하는 거죠. 혼다가 돈을 버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잘 나가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간의 내연기관 역사에서 일본과 독일은 정말 자동차 강국인데 여기가 중국 전기차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뭔가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의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전기차도 잘하고 수소차도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도 준비가 돼 있고 네. 하이브리드도 어쨌든 굉장히 잘하고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된 거죠, 지금은. 중국에서 별로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이유도 없고 네. 또 한 가지가 인도 시장에서도 중국과 별로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게 인도는 일단 중국과 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좀 앞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선두 업체들이 중국 때문에 좀 오히려 이렇게 좀 꺾이는 부분은 그 부분을 현대차가 좀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BYD가 오히려 현대차한테는 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한번 좀 저는 오히려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국내에 수입산 자동차의 랭킹 순위가 1위 독일, 2위 중국에게 치고 올라갔다는 그걸 보고 굉장히 또 떨었었는데 그럴 네. 필요가 없겠군요. 그리고 어차피 네.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네. 해외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쨌든 중국의 BYD가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또 1, 2년 지나야 우리가 확인이 네.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전 주가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모름지기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그만큼 또 가성비 있고 질 좋은 네. 차량 그리고 모델도 많잖아요. 품목도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생각을 그렇게 먹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9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속보 자막으로도 발빠르게 보여드렸지만 오늘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1,465원 선 위로 넘어갔습니다. 재차 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들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환율 이번에 오른 거 중에 가장 결정타를 알린 게 두 개잖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FMC에서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갑자기 결합돼가지고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근데 둘 다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뭐 탄핵하겠다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대가 돼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을 그걸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내년에 2번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내년에 실제 2번 할지 4번 할지도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또 2번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해결될 이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다만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 미국 연준도 내년에 방향은 금리 낮추는 방향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탄핵 리스크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당장이 아니라는 게 환율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다만 지금 1,460원 넘었기 때문에 아마 1,480원이나 90원 가면 이제 1,500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개입을 할 거로 봅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1,500원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를 오히려 더 사고 원화 자산을 더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긴 하지만 아마 1,500원 도달 전에 정부가 한번 좀 개입할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환율이 조금 이제 약간 눌러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브라질의 헤아라가 요새 좀 급나간다. 네, 맞아요.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편인데 브라질도 지금 재정 적자가 좀 너무 늘어나가지고 헤아라가 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흥국 전체 통화에는 안 좋죠. 브라질 통화가 약해지면 당연히 신흥국 전체적으로 이 연동되는 통화들이 좀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해결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환율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환율 리스크가 조금 이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난리고요. 뭐 중소기업들은 더 충격이고요. 그리고 뭐 실상이라서 많이 듣겠지만 자녀들 그 외국 유학 보낸 네. 예, 부모님들 엄청 뭐 다시 이제 그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느끼셨지만 예전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고로 흐름 예, 좀 안타까운데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덕에 남모르게 오르는 섹터. 근데 그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게 조선 그리고 해운, 자동차 등등의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커서 예, 그 외화벌이 수단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한계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효과는 예. 어쨌든 이제 이게 예. 기업의 경쟁력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로 이 요인만으로 오르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오늘도 뭐 조선주가 오르지만 조선주가 환율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변환되면서 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인도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상선을 발주하겠다. 오늘 보니까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큰 국가들에서 앞으로 상선 발주를 할 텐데, 근데 거기에 핵심 뭐냐면요. 중국 걸 안 쓰겠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인도는 네. 사실 중국과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 이제 경쟁 국가로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종은 좋을 수 있는데 네. 단지 환 때문에만 올라가는 거는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동차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10원 오르면 오늘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2,800억 이익이 늘고요. 기아가 2천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늘면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환율 효과로만 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자동차주들은 이 효과를 계속 누리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일부 좀 달러 부채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되는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자동차 업종도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해운도 일단 달러로 그 운임 대금을 받거든요. 당연히 좋아요. 근데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그게 또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만약에 종료가 되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그 어디죠? 그 레바논하고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휴전 합의를 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내년에 좀 줄어들면 운임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선처럼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해운처럼 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무조건 달러 강세가 수출주에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환율 상승은 일정 부분 수출 기업의 호재라는 예전 그 통상 공식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예,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삼성과 LG 기업 등도 조 단위 손실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오늘도 한 이제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스마트폰에 여기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그 AP란 칩 있죠. 그게 이제 삼성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퀄컴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이거 수입할 때 다 달러 결제로 하니까 예.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간 AP 구매액이 작년 기준으로 11조 7,320억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환율이 10% 오르면 1조 원을 더 줘야 된대요. 그 예전보다. 그러니까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큰 비용 손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수출할 땐 좋아요. 수출할 때는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이제 부품들을 수입했을 때는 상당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은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내재화돼 있기 때문에 수입 비중이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선은 이게 환율 상승하면 더 좋은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이 수출 기업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랬지만, 이런 일부 또 모바일 사업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 비중이 높다면 오히려 이게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환율 변동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우리 생각과 반대로 0.29%포인트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오히려
이런 좀 원가 경쟁력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환율 상승은 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염이사님은 그 어려운 설명도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들리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이해 잘 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관련해서 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인데 본인이 내세우려고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 국제금리도 4.59 막 계속 뭐 4.6까지 넘어서게 됐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봐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내수 침체 그리고 뭐 수출 경쟁력 둔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경기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게 참 이게 부탁드릴게요. 힘든 게 뭐냐면 예. 이게 참 이게 딜레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뭘 하면 되죠? 금리 인하하면 돼요. 미국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경기 안 좋아? 그래서 돈 풀어버리면 돼요. 뭐 재정도 풀고 막 하면 되는데 그래도 환율에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한대로 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행하면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완전 쪼그라들죠. 네. 그러면 자산의 버블은 생기겠지만 화폐 가치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 물가가 튑니다. 물가가 튀면 일각에서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해요. 거기 막 네. 지폐를 휴지로 쓰고 맞아요. 막 태우고 근데 이제 그 나라랑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한국은 또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요.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옛날과 다르게 환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 이런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방어하는 또 수단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직접 비교는 좀 힘들어요. 예. 한국은 수출을 워낙 또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고 여기서 뭐 긴축한다고 갑자기 금리 올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또 발작 일으켜졌죠. 예. 예.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과 똑같아질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선순위로 먼저 경기부터 살려야 된다. 경기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금리 인하하고 아마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도 얘기를 이번에 이제 부총리도 경제부총리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상욱 경제부총리. 최상욱 그래서 정부 예산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원래 정부가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전에 이게 보통 한 2분기경이 집행들을 좀 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부 부처에 미리 좀 보내가지고 예. 1분기에 좀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이러면 이제 재정부형 효과가 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추경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경제 심리거든요.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화폐 가치 이거는 저는 좀 후순위 같아요. 지금 경기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나가면 저는 좀 위기를 좀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정치가 안정화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환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정말 1월이 정말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대 고비이자 또 이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좋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만 좀 드리면 트럼프 2.0 수혜주 어떻게 좀 안고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죠. 뭐 이게 에너지하고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 조선 쪽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조선, 또 예. 유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하고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에너지 비용 많이 쓰는 기업들 있죠. 이쪽은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 첨단 산업 요새 뭐 무인화 얘기 나오는데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드론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은 지금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경쟁력 있는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도 정말 전략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자주 출연해주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또 시청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수도 못 가고 뭐 산타랠리는 못 누리는 거는 뭐 다 뭐 아는 얘기고요. 또 환율이 또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법이라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늘 그렇듯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